네, 안녕하세요. 오세훈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정사 2차 동차방 강의, 제 첫 번째 강의 와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3시간 결코 짧은 시간 아니죠. 부지런히 달려서 오늘 컴팩트하게 많이 가져가 봅시다. 오늘부터 저랑 처음 호흡 맞추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그 누구보다 저도 빡센 거 공부해봤기 때문에 시간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목차 설명해 드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업 진행하니까 호흡 저랑 같이 맞춰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1교시에는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할 건데 크게 두 가지 방법론 어떻게 2차 공부할 건지는 오늘 자세하게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동차반이 어떤 컨셉으로 진행될 건지 여러분이랑 목표 같이 공유하고서 제가 이거 준비하길 잘한 것 같네요. 아예 기초이론, 계약법을 제가 월요일에도 했는데 30분 만에 1회독이라고 하면 너무 약 파는 사람 같죠. 1회독까지는 아닌데 제가 큰 틀을 한 30분 만에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 근데 여기 오늘 계신 분들은 아예 저랑 처음 맞추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30분 만에 어떻게 완전히 다 잡겠어요. 자극을 받으시라는 취지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2차 기본 강의 OT 때도 2차 심화 강의 OT 때도 다 공개를 해놨거든요. 자극 받으시고 재밌네, 딱 들어봐도 중요하네 하고 오늘 가시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래요. 그 기초 이론이고 계약법 서론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냥 가볍게 마무리 짓고 2, 3교시 때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다운 수업 계약이 성립하고 나머지 부분 성립 과정의 법률 관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인데요. 이거는 뭐 따로 프린트를 나눠드린 건 아니고 그냥 이제 구술로 한번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의 방식 부분에서 딱 제가 세 가지 포인트를 잡았는데 이거 프린트는 따로 없어요. 그냥 들어보세요. 네. 첫 번째 우리 목표 70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보니까 얼굴들이 설명회 때 와주셨던 분들이 좀 얼굴이 알아지는 것 같네요. 자세한 내용은 설명회 때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한 줄 요약하자면은 왜 제가 우리 목표를 70으로 잡았다. 왜냐면은 행정사 2차 시험 합격 기준이 모든 과목이 꽈락 점수인 40을 넘어야 되죠. 다 넘고 평균이 60을 넘으면 모두 통과시켜주는 절대평가인데 실제로는 어땠다. 실제 뚜껑을 까보니까 일반 행정사가 커트라인이 제일 높은데 실제로는 어디에서 많이 형성됐더라. 50점 후반에서 합격선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죠. 다 한번 구글 찾아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왜 그랬다? 왜냐하면은 최소 선발 인원제도라고 하는 녀석 때문에 한 매년마다 조금씩 다른데 한 300명 내외죠. 요거를 채우느라 보니까 60 안 되신 분들 중에서 꽈락 없으신 평균이 높은 순으로 붙여주다 보니까 실제 합격률이 50 후반이었던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구체적인 개요는 설명회 때 내용 참고하시고 우리가 왜 70점을 잡았는지에 대한 논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코 낮은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70점을 하고 있고 한마디 더 여기서 제가 추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는 자랑스럽게 여기는 안 적었는데 제가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닙니다. 제 그 핵심 요약서 혹은 혹시 사례집도 사신 분들 계실까요? 여기 사례집도 굉장히 컴팩트하게 준비를 해놨는데 80%짜리 답안이에요. 왜 100%로 준비 안 해주셨어요? 왜냐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공부해본 선배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욕 있는 거 암기해서 쓰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실적인 요소들, 수험적인 서술형은 원래 100점 목표로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합격을 목표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사례집 내용, 핵심 요약집 둘 다 80%니까 여러분 목표는 모범 5강사가 적어놓은 모범 답안을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한다라는 걸 목표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인 얘기 해볼까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까요? 또 여기서 제가 또 사죄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원래 오늘까지 핵심 요약집이 딱 왔어야 되는데 그 배송 지연 사건이 좀 있어서 또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으니까 다음번에는 수업을 진행할 그 자료가 있으실 텐데 오늘은 요게 그대로 핵심 요약집 자료를 제가 똑같아요.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핵심 요약집이. 그래서 어떻게 강의를 할 건지 한번 요 프린트 보면서 볼까요?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딱 뭡니까? 저랑 기본 강의부터 호흡 맞추신 분들은 제가 거의 그 목차 러버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원래 모든 수험 공부는 목차에서 큰 틀 잡고 중요한 쟁점 잡아서 그거 막 숙달하는 거거든요. 딱 그 순서대로 공부할 거예요. 시간이 없어도 큰 숲 간단히 보고 쟁점 어떤 녀석인지 굉장히 제가 직관적으로 정리해놨죠. 지금 미리 좀 해볼까요? 지금 보면은 계약법 소론에는 별표 쳐져 있는 건 따로 없네요. 뭐에다가 제가 하이라이트 좀 해놨죠? 쌍무계약. 이따가 제가 30분 만에 큰 틀 잡아드린댔죠? 쌍무계약 사총사라는 4명 6 갖고서 계약법 총론을 다 잡을 수 있어요.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만큼 좀 중요한 개념입니다. 수험적인 내용은 아니라서 별표는 없지만 알 수 있다는 거고 조금만 더 맛볼까요?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계약의 성립에서 맛을 한번 좀 봐봅시다. 이것도 우리가 단어 용어를 좀 통일할게요, 여러분. 로마자로 써 있는 건 저는 대목차라고 부르고요. 그 아래 아라비아로 되어 있는 건 소목차라고 하고 그 아래 가를 쟁점 목차라고 합니다. 제가 그 말할 때 저랑 언어 통일해 주세요. 지금 보니까 어디에 지금 별표가 쳐져 있어요? 청약 같은 경우에 청약이라는 대목차에는 쟁점이 뭐랑 뭔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청약이 유인하고 효과 중에서 승낙 적용. 그래서 2교시 때 요거 하면은 청약 끝나는 거.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목차 잡아드리고 쟁점 제가 지금 별표 쳐놓은 거 하고서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시려고 일단 좀 치트키로 두 문자 좀 따드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만 하면 끝나면 좀 의미가 없으니까 실제적인 내용들 설명드리고서 숙지. 이 숙지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페이지를 조금 더 넘겨보시면 쟁점 1 청약의 유인, 쟁점 2 승낙을 위한 청약 격자지간의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시험장에 이렇게 답안지를 쓰시면 되겠다. 이게 기초 내용이자 요대로 답안지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갈 거라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하나만 여기서 좀 정정할게요. 제가 설명회 때 혹시 여기 오신 분들 꽤 많으니까 제가 우리가 왜 넉 달 만에 시험 붙을 수 있다 그랬죠? 넉 달이나 시간 동안 딱 쟁점이 56가지밖에 없어요. 딱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가 줄었어요. 쟁점이 제가 하나 뺐습니다. 중복 카운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55개.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넉 달 동안 요거 달달달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좀 실수했던 부분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55개라는 거. 오케이. 55개 쟁점 준비하면 되겠다. 마지막으로 두 마디 좀 더 해볼까요? 앞으로 강의 방식. 기본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싶고요. 민법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기본서인데요. 특히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아예 계약법이 처음이시라는 분들이 많다니까 더 권고드리고 싶은데 기본서가 있기는 해야 합니다. 저 책팔이 아니에요. 제 기본서 안 하셔도 돼요. 제 기본서 안 하셔도 되고 더 유능해 보이시는 강사분들 있는 것 같으면 다른 분 거 기본서 써도 되는데 있기는 해야 됩니다. 왜? 키워드가 이거예요. 백과사전이 하나는 있어야 돼요. 백과사전이. 본인이 넉 달 정도면은 책 한 개 정도는 이제 손때를 묻힐 수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식으로 목차 공부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백과사전을 활용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런 쟁점은 제가 숙제로 내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그 백과사전 찾아가서 읽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 숙제를 내주냐? 다 알려주지. 계륵이라서. 그러니까 강의를 하자니 수험적으로는 좀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결론은 기본서가 꼭 필요하시겠다. 기본서가 필요하시고 우리는 기본 강의가 아니니까 막 열독하지 마시고 자꾸 동어 반복하게 되네 긴장해서. 백과사전입니다. 백과사전은 완전 꼼꼼히 읽는 거 아니죠. 키워드만 보고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 더 또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민법전인데요. 요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1차 공부하실 때부터. 법 공부할 때는 법전이 꼭 필요합니다. 법전이 꼭 필요하고 원래 내가 타지격 시험 가르치면은 웬만하면 종이 법전을 들고 다니라 하겠어요. 이유가 간단해요. 시험장에 들고 가니까. 근데 알고 계시죠? 저희 행정사 시험은 희한하게 그 어떤 시험보다 법조문이 중요한데 근데 희한한 게 아니죠. 사실 법조문이 너무 중요해서 안 주는 것 같아요. 그걸 그대로 쓰면 그게 답이니까. 그래서 전자법전도 괜찮고 그래서 지금 다 다운을 받겠습니다. 제가 물론 다른 어플 쓰셔도 되는데
강력히 권고하기는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게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구글 플레이 그냥 어플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이게 법제처에서 나온 공식 어플이에요. 대한민국. 가장 업데이트도 잘 되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법, 시행령, 시행규칙 다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다 합격하실 거거든요. 우리 나중에 실무까지 해야 되잖아요. 실무 때 이거 씁니다. 그래서 미리 익숙해지시면 좋겠어요. 민법적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 또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저는 많이 죽였습니다만 참여형 수업을 좀 좋아해서 조문을 돌아가면서 읽어요. 제가. 그래서 뭐 첫 번째 도면서 말씀드리는데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수업 시작 전 혹은 쉬는 시간에 혹시 와서 강사님 저는 조문 읽는 거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지목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이유가 간단해요. 제 귀로만 듣는 것보다 본인이 읽고서 귀가 들으면 더 기억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이 준비하고 법조문 읽을 때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따가 OT 할 때 바로 쓸 거예요. 준비해 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대본을 좀 준비하다 보니까 요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제가 오늘 강의 수강하신 분들 목록을 쭉 봤는데 이제 처음 보는 성함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떤 특징이 있는 걸 보면 특히 인강 들으시는 선생님들 중에 제 월요일 수업인 사례형 모의고사랑 동차원 수업을 둘 다 들으신 분들이 꽤 있고 이거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팀장님 말씀이. 그래서 무엇이 비슷하고 뭐가 다르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결론부터 좀 파격적으로 말씀드리면 약간 오바더해서 6할 정도가 비슷해요. 에? 6할이나 비슷해? 비슷하죠. 계약법 가르치는데 뭐 완전히 다르게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6할 정도가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 설명 들으셨을까요? 사례형 모의고사는 1교시 때 문제를 직접 풉니다. 기본이랑 심화까지 했기 때문에. 그럼 똑같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똑같은 또 내용일 수밖에 없는 게 회차가 같아요. 둘 다 8회차거든요.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회차에 맞추라고 강사한테 얘기가 들어왔으니까 수업 내용이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근데 뭐가 다르다? 디테일이 얘가 조금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얘는 1시간을 문제를 푸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구나 정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 결론. 본인의 지금 현재 상태와 실력을 따라서 적절히 너무 모험 답안으로 얘기했네요. 저랑 기본 강의부터 들으셨던 분은 결론만 딱 말씀드리면 둘 다 할 필요 없어요. 왜? 너무 비슷하고 굳이 그런 분들은 당연히 모의고사만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번에 계약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업투입니다. 실제 월요일날 강의해 보니까 처음 들으시는데 동차를 안 드시고 사례형을 듣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겠죠. 왜냐면 동차반보다 디테일이 더 적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건 이제 본인이 메꾸셔야 되고 동차반 수업을 하면 뭘 메꿔야 될까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이겠죠? 맞아요. 설명회를 잘 들어주셨네요. 사례 쓰기가 부족하죠. 사례 쓰기. 요거를 꼭꼭꼭 채워주셔야 됩니다. 합격을 하시려면은. 약수령은 제가 두 문자 같은 거 드리면 좀 쓰실 수 있을 텐데 사례 쓰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추가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둘 다 하시는 분들 체력적으로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모든 걸 골고루 먹을 수 있으니까 또 복습도 바로 되겠죠? 월요일날 배운 거 수요일날 바로 복습하니까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게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딱 준비했던 15분 딱 나왔네요. 그래서 요 정도 앞으로 강의 방식 오리엔테이션 하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PPT만 준비했어요. 대본은 따로 준비하지 않고. 왜? 지금 여러분 공부 방법론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15분을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것도 사실 할 말이 되게 많잖아요. 만약 지금 시험이 넉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2차 공부에 대한 명확한 공부 방법론이 없다. 이것부터 들으셔야 돼요. 오늘 돌아가시는 길에 반드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꼭 들어주시면 좋겠고, 제가 또 예쁘게 정리했거든요. 목표를 명확히 하시고 작성법 통일하시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고 효율적으로 공부하시고 직접 손으로 써볼 것.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2차 기본, 심화 둘 다 오리엔테이션 때 자세하게 하거든요. 아직 모르겠다 하시면 꼭 들어주시고 요것만 조금 언급하고 할게요. 요거는 언급을 좀 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우리는 아주 명확하게 목표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초반에 했던 것 중에서는 점수 목표는 앞에 얘기했죠. 우리는 점수는 몇 점 목표로 한다? 70점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70점. 70점을 목표로 하는데 시간 목표와 분량 목표. 이 70점을 맞기 위해서 시간 목표랑 분량 목표는 어떻게 한다? 100분 동안 10개 문제. 이게 왜냐면 민법이랑 다른 과목을 같이 보잖아요. 정확히는 4문제인데 첫 번째 문제가 아주 초창기는 조금 달랐던 케이스들이 있긴 하지만 요즘은 거의 굳어졌죠. 작은 문제 2개로. 그래서 5문제가 되기 때문에 5 더하기 5로서 10문제. 100분 동안 10개 문제가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추론해야 되는 게 뭐였다? 한 문제당 몇 분 정도? 한 문제당 10분이죠. 정확한 계산은 10분인데 문제 읽는 것도 카운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7분에서 8분 정도가 나와야겠다. 이런 목표가 명확하게 있으셔야 되는. 제가 왜 저의 모범 답안을 80점으로 했는지도 드러나는 거죠. 한 문제당 7분에서 8분인데 이 한 문제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 20점도 사실은 항상 20점 아니죠. 기출문제 풀어보신 분들 계실까요? 10점짜리도 있었고 30점짜리도 있었고 대빵 많은 40점짜리도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이제 통일됐죠. 20점 5개로. 그래서 이 한 문제란 20점짜리인데 이것도 공식처럼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처음 들으셨던 분은 20점에 30줄을 쓰는 건데 이 30줄은 실제 답안지 분량으로는 어떻게 나옵니까? 답안지가 이렇게 생겼으면 줄을 딱 세보시면 오늘 가면서 한번 세보세요. 총 몇 줄인지 혹시 아시나요? 22줄이에요. 22줄. 우리끼리 약속합니다. 맨 아랫줄하고 맨 위랫줄은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보기 좋게. 그래서 요만큼 중간만 딱 쓰면은 20줄이 되고 20점짜리에 30줄을 써야 되니까 대략 얼마 쓰면 되겠다. 한 문제당 한 페이지 반 정도 쓰면은 딱 20점 합격 점수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직 완벽하게 정착하진 않았는데 요런 트렌드로 가고 있어요. 특히 판례 사례형들이 20점짜리 문제면은 여러분 10점에 쟁점하려면 20점이면 쟁점이 몇 개일 거라는 거예요. 아마도 예상컨대 아마도 2개일 거라는 건데 항상 이런 건 아닌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2가지 이유. 늘 익숙한 20점이 나왔을 때는 이 공식이 크게 안 중요할 수 있는데 혹시 브리타로 30점이나 40점이 나왔을 때 가이드가 돼줘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혹시 브리타로 30점이 나왔으면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30점이니까 몇 점이죠? 잠시만요. 45줄에 감사합니다. 45줄에 쟁점은 3개일 거다. 여기 쟁점이 3개 정도 있어요. 여기 더 써야겠죠? 2페이지 조금 넘어서 있는데 3개이겠구나. 그래서 브리타 같은 걸 좀 대비하는 목표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확히 딱 20분 됐네요. 이거 하여간 다시 강조합니다. 방법론 모르시는 분은 꼭 OT 확인해 주세요. 자, 이제 오늘 OT에 진짜 빛을 발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계약법 처음 공부하시니까 제가 좀 약을 팔아보겠습니다. 민법. 제가 원래 시간 많으면은 5개 명제로 제가 1회독 해드릴게요 라고 약을 파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3개의 문장으로만 제가 맛보기를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문장은 여러분 민법 진짜 쉽습니다. 동그라미 2개, 네모 하나, 직선 하나면은 민법 8할 정도 설명할 수 있어요. 벌써 약의 냄새가 나죠. 요거 첫 번째 명제. 두 번째, 하나의 사건에 여러 개의 이름표가 붙는다고 하는 명제에 제가 또 좀 주석을 달아보고 마지막으로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약속과 처분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복습하면서 저희끼리 한번 좀 틀을 다져봅시다. 자, 첫 번째입니다. 동그라미 2개, 네모 하나, 직선 하나. 민법 정말 쉽습니다. 동그라미 2개, 네모 하나, 직선 하나만 있으면 다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뭔 말이냐? 예를 들어봅시다. A는 2025년 1월 1일 B로부터 X아파트를 10억 원에 샀다. 아주 전형적인 민사 사건이죠. 이걸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검은색으로 해볼게요. 필기하기 좋게.
자,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그릴 수 있다? 동그라미 2개. 직선 하나, 둘의 관계를 잇는 직선 하나와 네모 하나만 있으면 민법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왜? A는 2025년 1월 1일 B로부터 X 아파트를 샀다라고 예쁘게 그림을 그리면 된다는 거죠. 이 네모칸 안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항상 이런 건 아닌데 저 혼자 알아볼 수 있게 메모를 하는 거죠. 1월 1일 X 아파트 10억. 자, 여러분, 저는 그냥 보기 편하라고 네모로 그리긴 했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마음 착한 사람은 이거 뭐로 보이나요? 이거 계약서인 겁니다. 계약서. 그쵸? 계약서 내용을 네모로 지금 메모한 거예요. 뭘 이런 간단한 걸 여러분, 이게 응용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 가지만 좀 맛보여 드릴까요? 저희 시험은 좀 이 부분에서는 쉽게 나오는데 원래 민법이라는 게 당사자가 많이 나오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C, D. 동그라미만 더 그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네모칸 그리고. 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계약법이라고 하는 게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계약법 총론, 그리고 두 번째 파트가 각종의 계약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형 계약의 15가지를 하나씩 배우거든요. 이 그림에서 각종의 계약은 뭐 바꾸면 되겠어요? 이 네모칸. 네모칸이 지금 이건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는데 임대차일 때는 임대차 내용 메모 적으시면 되고 똑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뭐 A는 2025년 1월 1일 B로부터 X 아파트를 월 50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에 기간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러면은 똑같이 적으면 된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X를 빌렸는데 뭐 50만 원에 3천으로 2년 동안 이것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고 또 마지막 한마디 더. 사례형 풀 때 오 변호사님 알려주신 두 문자 외우니까 문제는 풀겠는데 약수령은 풀겠는데 사례형이 잘 안 풀려요. 이거 무시하고 그림 안 그리셔서 그래요. 요 그림이 익숙해지면은 사례형이 이제 굉장히 잘 보입니다. 전 씨앗만 심고 넘어갈게요. 지금은 중요하다. 자, 바로 넘어갈게요. 요 사건이 요거가 요 동그라미 2개, 네모 하나, 직선 하나라는 사건에 우리는 여러 개의 이름표를 붙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요. A는 2025년 1월 1일 B로부터 X 아파트를 샀다라고 하는 사건에는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이름표들을 붙일 수 있냐면 똑같은 사건인데 사건 내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사건 내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마치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붙이듯이 의사표시라는 이름표를 붙일 수도 있고요. 법률행위라는 이름표를 붙일 수도 있고요. 계약이라는 이름표를 붙일 수도 있고요. 쌍무계약이라는 이름표도 붙일 수도 있고요. 쌍무계약 중에서는 매매라는 이름표를 붙일 수 있고요. 또는 저희 시험 범위는 아니긴 합니다만 채권채무관계라고 하는 이름표도 붙일 수 있어요. 다시 강조합니다. 이게 뭐가 재밌는 거다? 분명 하나의 사건인데 A는 2025년 1월 1일 B로부터 X 아파트를 샀다라고 하는 사건인데 이렇게 여러 개의 이름표가 붙일 수 있다는 거. 자, 여기서 1차 공부 제대로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1차 때는 어디에 밑줄 쫙 긋고 주석 다신 거예요, 여러분? 1차 때는 많이 봤던 단어 혹시 떠오르시나요? 이 6가지 단어 중에? 의사표시랑. 맞아요. 좀 정리가 되지 않으세요? 똑같은 사건인데 의사표시라는 이름표가 붙으면서 여기서 뭐 배웠던 거예요? 107, 108, 109, 110 같은 거. 법률행위 하면서 법률행위 목적, 화가적사, 103, 104 이런 거 그때 공부했던 거죠. 자, 또 바로 결론만 설명드립니다. 요번 2차에는요. 요것들을 다 배웠는데 얘는 이제 저희 시험 범위는 아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하게 밑줄 그어야 되는 애가 누구랑 누구? 맞아요. 처음 하시는 거 맞나요? 쌍무계약에 밑줄을 빡 그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딱 큰 틀이 잡히죠. 1차 때는 앞에 2개 밑줄 긋고 주석 단 거였다면 요번에는 계약이랑 쌍무계약을 똑같은 사건인데 그렇게 공부한다라고 틀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은 조금 부족한데 여기에 이거는 한번 꼭 한번 필기를 해주세요. 요 6개의 이름표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옵니다.
A는 2025년 1월 1일 B로부터 X 아파트를 샀다라고 하는 사건은 의사표시이기도 하고요. 법률 행위이기도 하고요. 법률 행위 중에서는 계약이기도 하고요. 계약 중에서는 쌍무계약이라고 하는 녀석이고요. 쌍무계약 중에서는 또 어떤 녀석이다? 매매라는 녀석이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이 사건은 뭐기도 하다? 아서라. 안타깝게도 이 녀석은 벤 다이어그램이 따로 그려집니다. 채권, 채무, 관계. 제가 시간이 많으면 이 벤 다이어그램이 왜 여기 떨어져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드릴 텐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법정 채권이란 녀석 때문에 여기 못 들어갑니다. 이게 약정 채권이면 계약이랑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법정 채권 때문에 얘는 이제 좀 따로 노는 친구예요. 한번 웜업 하면서 들어가 볼까요? 계약의 정의가 뭔지, 혹시 한번, 잠시만, 저 목 좀 축이는 동안 계약 정의가 혹시 뭐였는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잠시만. 자, 계약은요, 이제 막, 제가 기본서가 없는데 너무 공개 질문을 던졌죠. 자, 들어보세요, 한번. 계약은 정의가 뭐냐면요. 정의가 어떻게 나오냐면,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사실 설명하고 싶은 건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거,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건 뭐다? 계약의 정체는 뭐의 일종이다? 법률 행위의 일종이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계약이 여기 쏙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계약은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한 법률 행위의 일종이다. 여기서 깜짝 퀴즈. 법률 행위인데 계약이 아닌 여기에 들어가는 친구 뭐였는지 이거 1차 내용이긴 한데 혹시 기억나실까요? 5초 드려볼게요. 자, 근데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계약이 법률 행위의 일종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우리 시험에서는. 근데 1차 공부를 꼼꼼히 하셨으면 계약이 아닌 법률 행위, 여기에 들어갈 친구가 뭔지를 떠올려 주셔야 되죠. 자, 5초 드려볼게요. 정답은? 이름 들어보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독행위. 이거 많이 중요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이제? 무건대리. 무건대리일 때도 그걸로 계약을 했는지 단독행위 했는지에 따라 고개 끄덕여지죠. 철회니 거절이니 그 기출문제 있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구분이에요. 근데 우린 지금은 그건 있고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뭐다? 계약은 법률 행위의 일종이에요. 법률 행위는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은 내심의 효과사를 밖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법률 효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많은 1차라면 많은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우리가 밑줄 그어야 될 포인트는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계약은 법률 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쳐서 성립을 하면은 계약의 구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연결이 잘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쌍무계약인데요. 쌍무계약. 계약 중에서는 쌍무계약. 요거 잠깐만 또 힌트를 얻어볼까요? 계약이 종류가 원래는 무지무지하게 많대요. 지금 목차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 원래는 제가 요약집 프린트로 나눠드린 부분. 첫 번째 페이지 보니까 계약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답니까?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어요.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쌍무계약, 편무계약, 유상계약, 무상계약, 낙성요물, 계속일시. 기본 강의라면 제가 찬찬히 설명드릴 텐데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뭐만 나와요? 쌍무계약만 나옵니다. 자, 쌍무계약 정의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쌍무계약은요. 요거는 필기를 할 만하니까 여기 써보겠습니다. 쌍무계약은 정의가 쌍무계약이란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해요. 자, 항상 정의는 정체를 먼저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계약의 정체는 법률 행위의 일종이었죠. 쌍무계약은 이름 그대로 계약의 일종이다. 근데 어떤 내용?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부담. 요거 필기 제가
참 이게 기본서 없이 설명하기 조금 어렵긴 하네요. 네, 여기다 필기해 주셔도 되고, 네, 맞아요. 저 사례형 하신 분은 여기 필기해 주셔도 좋고, 여기에다 필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고민을 하다가 지금 약간 그 길을 잃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볼까요? 저는 사실 기본서를 구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몇몇 담당자 분들께서 이제 그 강매를 하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듭된 호소가 있어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이걸 다 쓸 수가 없잖아요. 정의를 되도록이면 기본서 사주시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근데 그래도 사기 싫다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어떻게 해요? 그럼 요거라도 준비해 본 거예요. 제가 이거 이제 기본이나 심화 강의 때는 요 PPT에다가 하거든요. 막 쉴 새 없이 적으세요, 여기에. 제가 그래서 여기다 그림을 안 그린 거잖아요, 일부러. 지금 이 OT 하는 부분에. 그래서 본인이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여기에 필기하겠다 하시는 분은 여기에 필기하시고, 근데 여기 필기하시면 조금 모자랄 거예요, 칸이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강의안을 나눠드릴 테니까 여기에다가 필기해서 찌라시 형태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본서 사시면 제일 좋고. 네, 저 강매는 아닙니다.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부지런히 따라와 주세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필기 좀 길을 헤매시는 것 같아서 이제 진행할게요. 32분이니까. 자,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예를 떠올려 보면 딱 쉽죠. A는 2025년 1월 1일 B로부터 X아파트를 10억 원에 샀대요. A는 B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게 있나요? 뭐가 있어? 대금, 맞아요. 매매 대금을 지급해줘야 된, 저랑 공부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B가 손을 내밀 수가 있죠. 채권이란 게 실제 정의가 그래요. 되게 직관적이죠.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시킬 수 있는 권리. 손 뻗고 뭐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돈 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채무자예요. 얘가 채무자니까 얘는 그냥 채권자겠네. 인가요? 고개 끄덕이면 안 되죠? 얘가 채권, 맞아요. 맞아요. 자, 약간 헷갈리겠죠? 얘가 채무자니까 채권자 자동으로 되는 건 맞아요. 제 질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그럼 B는 always 채권자구나.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죠? 왜 어떤 의무를 부담하죠? 얘는 무슨 의무 부담해요? 얘는 손 뻗어서 뭐 요구할 수 있어요? 자, 다시 채권은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시킬 수 있는 권리예요. 이게 제가 한 정의가 아니고 교수님 정의입니다. 실제 되게 직관적이죠. A는 저는 채권자 표시할 때 이렇게 왕관 씌워주는데, 손 뻗어서 B한테 뭐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X아파트 정확히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개를 잘 저으신 게 맞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뭐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강의 끝나고 기본서에 제가 적은 쌍무계약 사총사 관련해서 제가 약간 정리해 놓은 거 있는데 한 2페이지짜리 올려드릴게요. 오늘 혹시 그건 기본서 안 쓰셔도 읽어보셔야 되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읽어보세요. 근데 전체 내용을 관통하는 하나의 문장이 있어요. 너무 귀찮아서 안 읽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드리면, 쌍무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잘 들어보세요. 한쪽 당사자가 채무자이면서 동시에 채권자일 수 있다는 사실이 엄청 중요해요. 어떤 측면에선 채무자이면서 동시에 어떤 측면에선 채권자일 수 있다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올려드릴게요. 읽어보세요. 근데 잘 기억해두세요. 그 문장 자체는. 자, 여기까지 하고 드디어 이제는 수험적인 거랑도 아주 직결되는 내용 한번 해봅시다. 제가 아까 간단히 소개해드렸는데, 대망의 쌍무계약 사총사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것만 오늘 가져가도, 오늘 이거 듣고 제 수업 저랑 스타일 안 맞아서 철회해도 도움 진짜 많이 되는 정리입니다. 이거는 쌍무계약 사총사. 자, 조문 읽는 거 같이 준비해 주시고, 그냥 답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답을 알려드리고서 음미를 해봅시다. 첫 번째는요, 쌍무계약 사총사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쌍무계약에서만 논의할 수 있는 쟁점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쌍무계약이어야만
이 논의가 성립한다는 친구인 겁니다. 첫 번째는요. 동의항,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친구고 조문은 536조이고요. 두 번째 친구는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조문은 537, 538. 이거 되게 숫자가 연결되는 게 재밌지 않아요? 536, 537, 538. 아주 딱 띕니다, 갑자기. 세 번째 친구는요.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친구고요. 담보 책임이고 이 친구는 569조 이하부터 쭉쭉쭉 스토리가 연결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친구는 어떤 친구냐? 계약의 해제입니다. 얘 왜 쌍무계약? 얘는 이렇게 별표 쳐주세요. 엄밀히는 계약론인데 조금 이따 설명 더 해드릴게요. 얘는 541조부터 541조부터 이렇게 써있는 내용입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시작하기 전에 같이 읽을 거라 했죠. 일단 처음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너무 부담되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빼드릴게요. 자, 여기 앞에 여기서부터 제가 이쪽 순서대로 나갈게요. 536조를 읽어주시는데요. 잠시만요. 근데 530 읽기 전에 잠시만요. 우리 아예 아싸리 이건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이거를 아예 잠시만요. 좀 더 이렇게 할게요. 여기 좀 필기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제가 이거 어차피 다음 시간에 하는 내용이거든요. 두 문자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이 동의항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우리 두 문자 어떻게 외우냐면요. 전상변이 당연 거절이라고 외웁니다. 이거 바로 다음 시간에 하는 내용이니까 이건 필기할 만하죠. 전상변이 당연 거절. 두 문자 내용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전쟁터. 우리 또 남학생분들이 많으시니까 전쟁터에 어떤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전쟁터는 오히려 딱 뭐라고 할까 평형 상태일 때가 오히려 안정하니까 그런 변화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난 당연 거절하겠어. 뭐 이런 느낌으로 외워주세요. 전상변이 당연 거절. 제가 자 지금부터 풀어드리는 썰은 바로 안 외우셔도 돼요. 어차피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들어만 보세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상대방의 적법한 이행 청구를 전제로 해서요. 그 뜻이 뭔 말이냐면 내 채무가 변제기에 도달했다는 뜻이에요. 괜찮아요. 오늘 들어만 보세요. 쌍무계약에서 상이라 써있지만 여기 계신 분은 다 착하니까 쌍으로 보이죠? 쌍입니다. 쌍무계약에서 이제 청구를 한 거예요. 쌍무계약에서. 근데 상대방의 채무도 변제기에 있는 경우인데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지 않아? 그럼 나는 너가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할 때까지 거절을 할 거야. 이런 내용이고요. 나중에 암기할 내용들입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은 당연효라는 게 있어요.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을 때는 당연히 이행 지체를 면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하지만 거절만 할 수 있는 효과라서 그걸 정당화하는 권한은 아니에요. 그래서 임대차랑 뭐 연결된 건데 그냥 들어만 두세요. 지금은 전상변이 당연 거절. 인데요. 너무 많았죠. 자, 또 정리해드릴게요. 너무 폭발할 것 같아. 536조를 읽을 건데 하나만 좀 집중해 봅시다. 지금 우리 좌표가 어디예요? 쌍무계약이에요. 536조를 같이 읽을 건데 쌍무계약의로 시작을 할 거예요. 조문이. 제 예언이 맞는지 틀린지 보세요. 536 좀 읽어주세요. 첫 번째 선생님. 앞에 계신. 그러하지 아니야. 감사합니다. 마저 읽을까요? 2항까지.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아주 좋으시네요. 자, 아이고 너무 많다 내용. 괜찮아요. 어차피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오케이. 지금은 뭐에만 집중하자고요? 동시이행은 어디서만 논할 수 있다? 쌍무계약에서만 논할 수 있는. 어떻게? 법리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조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쌍무계약의 당사자라고 써있기 때문에 반드시 쌍무계약에서만 하는 겁니다. 예를 빨리 들어드릴게요. 제 씨앗 심고 넘어갑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쌍무계약은. 전상변이 상대방의 적법한 이행을 전제로
똑똑똑. 선생님. 채무 이행하실 때 됐어요. 저의 지금 이행 청구는 적법합니다. 왜냐고요? 선생님 이행기가 됐거든요. 상대방의 적법한 이행 청구를 전제로 해서. 근데 봤더니 이분이 쌍무계약이니까 이 사람이 실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거죠. 어이구 맞네요. 이행 청구하신 거 적법한 거 맞네요. 그런데 상대방의 채무도 변제기 있는 거예요. 선생님 채무도 변제기에 도래케 하시네요. 상대방의 변제도. 그런데 죄송합니다. 쌍무계약에서 하나씩 제가 흥분했네요. 죄송합니다. 상대방의 적법한 이행 청구를 전제로 해서 쌍무계약이니까 제가 여기 건너온 거죠. 변이죠. 방금 설명한 게. 근데 선생님의 채무도 변제기에 있으시네요. 선생님도 저한테 주셔야 되는 거 지금 변제기에 있네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행 안 하세요? 선생님께서는 이행 제공 안 하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할 때까지 저의 채무도 이행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느낌 오죠? 똑똑똑. 선생님 저 이행 받으러 왔습니다. 적법한 이행 청구를 전제로. 그래서 쌍무계약이에요. 쌍무계약이니까 오케이 와서 어이구 맞네. 이행 청구 적법하게 하셨네요. 그런데 너의 채무도 변제기에 있잖아. 근데 이행하거나 이행 제공 안 해? 그러면 나도 이행하지 않겠어. 너 이행 제공할 때까지. 근데 이 논의가 지금 살짝 음미해 보셔도 쌍무계약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쵸? 이행 청구를 할 때 채무자가 됐어요. 원래 왕관이 이쪽만 끼고 있었는데 이 사람도 손가락질하고 있잖아요. 근데 너의 채무도 이행기에 있네. 쌍무계약에서밖에 논의를 할 수 없겠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536조도 됐고요. 자, 또 씨앗 심고 넘어가 봅시다. 쌍무계약에서만 논할 수 있는 두 번째 주제고 너무너무 중요한, 이것도 기출 여러 번 됐죠. 친구는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쟁점이고요. 조문은 537, 538조 이렇게 있고 두 문자 먼저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어떻게 외울 거냐면요. 얘는 쌍후! 죄송합니다.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의외로 제일 잘 외우세요. 이게 어감이 좋은가 봐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쌍후, 쌍후 쌍후권, 쌍후수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요 친구가 채무자 위험부담이고 요 두 개를 채권자 위험부담이라고 한답니다. 오늘은 그냥 씨앗만 심고 넘어갑시다. 근데 여러분 반복의 힘이 무서워요. 이해가 안 돼도 계속 반복하면 진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두 문자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실제 그리고 여러분 두 문자가 장난으로 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딴 대로 답안지를 쓰시면 돼요. 그냥 위험부담의 요건은 1. 쌍무계약에서 2. 후발적 불능이 일어난 것이다. 요대로 쓰면 합격하시는 거예요. 요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쌍후 어떻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하는데 쌍무계약에서만 가능하고요. 2. 후발적 불능이다. 여러분 1차 공부 제대로 했는지 볼까요? 후발적 불능은 정의가 뭐였죠? 후발적 불능이란 아주 엄밀히는 채권에서의 논의긴 한데 1차 때는 법률행위라고 배웠을 거예요. 혹은 2차 때는 계약이라고 쓰시는 교수님도 있고. 근데 어찌됐든 채권이 성립할 당시에는 요 네모칸에 있는 녀석이 실현이 가능했다 안 했다? 가능했어요. 그런데 후발적으로 성립할 때는 오케이였는데 그 이후에 문제가 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뭐 똑같이 2025년 1월 1일부터 엑스아파트를 샀는데 약속을 할 때 2025년 1월 1일 약속을 할 때는 엑스아파트가 덩그러니 잘 있어 주셨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갑자기 2025년 3월 1일에 지진이 나서 무너졌다. 이런 것들이 성립 당시에는 이행 가능했는데 그 이후에 이행이 불가능해진 거니까 이런 것들이 후발적 불능이겠다. 빠르게 한번 복습해봤고요. 여러분 이거 어차피 제가 또 물어봐야 됐던 거니까 지금 좀 미리 물어볼까요, 여러분? 자, 1차 때는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법률 행위의 목적. 우리 2차 공부할 때는 비슷한 개념으로 계약의 목적이라고 하는 걸 공부할 겁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원래 아예 민법 전체로 공부하실 때는 채권의 목적이라는 표현도 다 비슷한
개념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자, 바로 질문입니다. 어떤 특정 분 찝어서 질문하는 건 아니고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법률행위의 목적이든 계약의 목적이든 왜 둘 다 할 수 있지? 왜냐면 요 하나의 사건에 6개 이름표 다 붙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계약의 목적이라 해볼게요. 계약의 목적은 1번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X아파트 2번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5초 드려볼게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더 옛날 스타일 같으면 제가 이게 막 손도 들러보라고 할 텐데 팀장님한테 하도 뭐라고 많이 들어서 정답은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정답은 1번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로서 완전히 기억하시겠죠? 1번이에요. 자, 제가 이거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솔직히 대답 안 했지만 이거 내가 봤을 때 틀렸을 사람들 많아.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죠. 왜냐면 계약의 목적이라면 얘일 것 같거든요. 근데 얘는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얘는 뭐라고 부르게요? 계약의 목적 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담보책임 공부할 때까지 위한 빌드업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계약의 목적 혹은 법률행위의 목적을 뭐라고도 부르냐면요. 계약의 내용, 법률행위의 내용이라고도 불러요. 그게 좀 끄덕여진다. 아니 요거를 계약의 내용이라 말했으면 나도 1번 골랐지. 맞아요. 근데 교수님들이 왜 목적이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실 알고 있죠? 조문이 있어서 그래요. 조문이 많아요 사실. 하나만 맛보기 할게요. 뒤에 두 번째 선생님이 괜찮으시다면 535조를 한번 읽어주세요. 오늘 수업 범위기도 합니다. 실제 535조. 제목이 뭡니까? 535조는 지금 찾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네,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항 여기서 잠깐 스탑할게요.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면 선생님 지금 이 목적이 뭐라 그랬죠? 1번, 2번 중에 1번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훨씬 잘 읽힙니다. 이거를 뭐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내용이. 목적이라고 쓰니까 너무 어려워요. 이 표현이. 근데 그 내용이 체결할 때부터 불능해. 마저 읽어주세요. 처음부터 다시. 목적이 오마오마. 네, 마저 읽어주세요. 그러나 바로 2교시 때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쟁점이죠. 535조. 지금은 조문을 음미해보자는 거예요. 이거 별거 이게 이 목적이라고 하는 개념이 클리어해지니까 조문이 굉장히 잘 읽히죠. 계약의 내용이 성립할 때부터 이미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이미. 이런 걸 어려운 말로 원시적 불능이구나. 이게 다 연결돼야 돼요. 1차 공부했던 것부터. 사실 이거 1차 때는 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거 안 하고 법률 행위의 목적이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물어보면은 대부분 2번이라 하세요. 오늘 한번 책 펴보세요. 다 밑줄 그어져 있을 거예요. 놀라운 경험을 하실 겁니다. 아주 유명한 두 문자가 있죠. 법률 행위 목적 4글자. 아세요? 확가? 이거는 제가 딴 게 아니고 이거는 대한민국 민법 가르치는 모든 강사 공용 두 문자입니다. 너무 유명해서. 이게 이렇게 연결. 근데 이제 복습이 되지 않아요? 법률 행위의 목적이 확가적사라는 게 이 그림 보니까 이 네모칸 안에 있는 내용이 확정 가능해? 이 네모칸 안에 있는 내용이 실현 가능한 거였어? 요 네모칸 A랑 B란 정한 이 네모칸 안에 내용이 적법한 거야? 효력 규정 위반 안 한 거 맞아? 얘네들이 정한 요 네모칸 안에 내용이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 거야? 요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1차 내용이니까 우린 뭐 공부해야 됐다. 535조에서 목적이 요 네모칸이었다는 것까지는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건 시험 범위니까. 여기까지 보면 좋을 텐데. 하여간 요 X는 계약의 목적 물이라고 부릅니다. 욕심 나시는 분은 그 580조일 겁니다. 하자담보를 읽으면 거기는 목적 물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르다는 것도 인지를 해주셔야 되고. 자자자. 그래서 이제 위험부담 해야 되죠. 위험부담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위험부담까지 쌍무에서 후발적 불능하다 거기까지 갔군요. 쌍후업, 쌍후권, 쌍후수지. 쌍무계에서 후발적 불능이 N데다가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된 거예요. 쌍무계약에서 후발적 불능이 됐는데 채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왜 이래. 채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됐대요. 쌍무계약인데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됐대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오늘은 뭘 느끼자? 537, 538이 쌍무계약에서만 논할 수 있는 거를 읽어야겠습니다. 앞에 세 번째 선생님이 537조를 읽어주시는데 제가 또 예언 하나 하고 할게요. 537조도 조문의 시작이 쌍무계약의로 시작할 거예요, 아마. 쌍무, 한번 읽어주세요. 세 번째. 없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남자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이따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537. 제가 딱 말한 대로 됐죠? 537조 어떻게 시작합니까, 조문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인 거예요. 반드시 쌍무계약에서만 논할 수 있는 겁니다. 빠르게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만 좀 더 음미하고 설명해드릴게요. 여러분, 537조의 마지막 문장이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채무자는 원래 이행 청구 못하는 사람 아니에요? 원래 채무자는 원래 이행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채무자, 왜 537조는 마치 537조에서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처럼 써있지 않나요? 미스테리어스 하지 않나요? 요게 왜 그렇다? 여러분 아까 쌍무계약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채무자이면서 이름표가 두 개인 거예요. 어떤 측면에선 채무자지만 동시에 채권자인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는 빠르게 채무자 위험부담만 딱 하면은 A가 2025년 1월 1일 B한테 뭐 조던 한정판 뭐 신발을 10만 원에 샀어요. B가 샀는데 A가 샀어요. A가 샀고 이제 B가 주기로 했는데 10만 원에 그런데 일주일 뒤에 만나서 약속은 2025년 1월 1일에 뭐 당근을 했나 봐요. 당근을 해서 약속은 했는데 이거를 넘겨주는 건 이제 일주일 뒤에 만나서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근데 이거를 보관하던 중에 집에 불이 나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집에 불이 나서 요거를 더 이상 이행해 줄 수 없게 됐어요. 자, 하나씩 봅시다. 요거 쌍무계약이죠. A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 얘는 돈 줘야 되고 B는 신발 줘야 되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부담하는데 후발적 불능이에요. 왜? 성립할 때에는 가능했는데 그 이후에 불가능해졌으니까 쌍후인데 업이 뭔 말이냐면 조문에는 어떻게 써있는지 한번 볼까요? 당사자 1방의 채무가 B의 채무가 어떻게 됐대요?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가능해졌대요. 불낸 거 제가 이렇게 말했죠. 시험장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혹은 이거를 그냥 묶어서 뭐라고도 하냐면 소외됐다라고도 합니다. 그냥 소외됐다. 불에 타서 소외됐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소외됐다. A의 잘못도 아니고 B의 잘못도 아니게 문제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누가 상대방 이행을 청구하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537조는 여기에 땀을 크게 그려주라는 거죠. 어머나. 얘가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때는 누가 뭐를 하지 말라고요? 채무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거 너무 위험부담 내용이 돼버리니까 결론만 말하면 뭐다? B가 A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만 가능한 내용이다? 쌍무계약에서만. 왜? 왜냐면은 B라고 하는 놈은 신발을 넘겨줘야 되는 문제에서는 분명 채무자였지만 어떤 측면? 돈을 받는 측면에서는 채권자이기 때문에 오메. 쌍무계약에서만 537조 같은 재밌는 조문이 나올 수 있겠구나. 쌍무계약에서만. 그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강조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우리 다음 시간에 더 해봅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고 지금 55분인데 생각보다 네, 저희는 사실상 준 기초 강의니까 아예 계약법 처음 하시는 분 많으니까 이 뒤에 나오는 담보 책임이랑 계약 해제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10분 조금 안 되게 쉬고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8시 한 3분쯤에 바로 시작할게요. 네, 쉬고 오겠습니다.